싱킹 브릿지 타임즈 9월 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구조는 증세와 자원 배분을 한번 대립관계로 표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편집한 것은 고려인과 영풍의 이혼 소송을 하지 않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 희망사항을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좀 상관관계가 아닌 논리구조로 인과관계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풀어봤는데요. 충분적분 논리입니다. 만약에 고려아연이 독자 노선을 추진한다면 그러면 영풍은 외세와 결탁해서 KG 경영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풍은 높고 안정적인 이익 배당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원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나타나는 결과들은 뭐겠느냐? 그러면은 고려아연도 외세 지원군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외세 지원군을 도모한 결과가 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참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거꾸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정부가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경영권에 참여 안 한다는 게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스튜어드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단지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남녀 간의 문제로 본다면은 이혼 소송을 지금 하는 거고 힘의 관계, 최태원 씨하고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하는 거하고 별다를 게 난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말고 2세대, 3세 간의 갈등이니까 쌍방이 한쪽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긴 하죠. 그래서 탄웨인가요? 나온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유행한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하지 않는 헤어질 결심을 근본 원인으로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원인 가정을 그러면은 상호 지분 매매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건 전문적으로 몇 대 몇이라든지 가격을 얼마를 쳐준다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길을 가더라도 경제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 좀 중재할 사람이 좀 나와주는 그런 게 좀 대한민국 경제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이 비철금속 개통이니까 어떤 비철금속 개통에 중재할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보게 됩니다. 장우진 디지털타임즈에서 맞서린 갇혔다, 동이 트고 있다, 고려엔 백기사 카드 꺼내드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박기덕 고려엔 대표가 있습니다. 지지하는 많은 분의 도움과 조언에 힘입어 저들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출 수 있겠다고 밝혔답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날 입장문이면 29일인데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지난 13일 기습적으로 감행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 1위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2차전지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탈적 투기적 자본에 의해 글로벌 핵심 소재 원자재의 탈중국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수고해왔다고 덧붙였답니다. 박 대표의 이러한 발언도 영풍 MBK 공개 매수에 대응할 우군을 확보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시장에서는 하나그룹을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베인캐피탈 등이 우호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박 대표는 그들이 쉬운 먹잇감과 재물로 생각했던 고려엔이 왜 세계 1위 기업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저력을 보여줄 때라며 우리는 자원 볼모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구성원의 피와 땀 그리고 기술력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말했다. 참고적으로 이복형 금감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과열 불법행위 엄정 조치하겠다. 연합뉴스가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고려아연 분쟁, 국민연금 중립 아쉬워 기관 투자자의 사회이사 추천제도 필요라는 제목으로 아노키 한경 비즈니스입니다.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 이 MBK 파트너스 연합 간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 요것은 ESG 연구소가 주최한 무슨 그 토론회인데 그만큼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 딜이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개 매수인데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량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어서 우리 경제의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효상 유니콘 경제경영연구원장은 경영진과 사전 논의 없이 의사에 반해서 시도했다는 점에서 적대적 M&A가 맞다. 영풍은 이번 시도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특이한 구조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강신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자체 규정일지는 모르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10%가량 보유하는데 이사회 구성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도 개선하며 여타 기관 투자자들과 연대 협력해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스튜어드십이라고 몇 년 전에 이제 거론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금감원 고려아연 쩐의 전쟁 뛰어든 증권사에도 경고. 김보라 백지연 비즈와츠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 증권사 신용 공여 문제도 지적. 신용 공유하는 증권사도 적법한 절차 거쳐야 강조. NH, MBK에 자금 조달해줬고 한국투자증권은 고려아연 백기사 가능성. 비방전 이어가는 양측의 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언급. 이렇게 소제목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이하 MBK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9일 자중하라는 멘트를 날렸다. 고려아연과 MBK에 자금을 대는 증권사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용 공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정선을 지키지 않는 과도한 신용 공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여기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금감원이 경기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인가, 이렇게 좀 보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도 우리가 그 건전한 스포츠 경기에서 치고 이기기 위해서 싸울 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공정한 심판이 돼야 된다고 그런 소장 경제학자가 얘기한 게 있죠.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역할이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도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치열해진 경영권 분쟁, 늘어나는 비용, 금감원, 증권사 신용공고도 적정성 지켜야 최은범 회장의 대항 공개 매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매수 주체가 가진 자금이 제로인데 증권사가 자금 전부를 대고 공개 매수를 한다면 전부 타인 자금으로 주식을 산다는 의미라며 이 역시 증권사 내부에서 적정한지 판단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최근에 이 대립구도는 영풍의 그 장영진 회장의 얼굴을 안 하고 MBK 김병주 회장 올해 60세가 된다고 그러죠. 이 고려인 최윤범 회장은 아직 50대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 측에서는 자기 자금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또 준비된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고려인 쩌레전쟁, 하나증권도 참전론이 노자은 기자 조선비즈입니다. 하나증권도 최 회장 백기사로 참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 제목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고려에는 자사주 매입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가지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일부를 현금화해 2조 원대 중반 안팎의 실탄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금융자산은 그래도 꽤 가지고 있었다고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게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돈도 없이 그걸 뭐 하냐 그러지만 고려인 명의로는 이거를 현재로서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 카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자사주를 사들인 데 이를 백기사에게 넘겨 의결권이 있는 우호지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자기 주식을 못 사게 현재 영풍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심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온다. 이날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오늘까지인가요? 9월 30일? 그건 잘 모르겠네요. 가계부채 비중 높고 정부부채 비중 낮은 한국, 그 이면엔 자기 책임 사회, 한결의 일본판입니다. 이 리포트는 유덕현이라는 분인데 전문가 모양인데 건정제저 신화를 벗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 운용폭을 좁히는 주요 제약 조건이다. 가계부채가 문제란 얘기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선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세 가지 다 합친 것을 거시 레버리지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인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에 320%, 가계 부분이 108%, 기업이 168%, 정부가 51.6%,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328%와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는 낮은 정부 부채 비율,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호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다. 그래서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이 형성되어 온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저금리, 내 집에 대한 열망, 장기 주택담보대출제도, 소비자 대출의 지속적인 증가, 가계부채 확대보다 둔한 경제성장 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낮은 정부부채 비율을 형성한 공통 요인으로는 탄탄한 재정 비율과 건전재정 또는 균형재정이라는 정책기조, 안정적인 경제성장, 풍부한 천연자원, 이건 캐나다와 호주만 해당하고, 강력한 재정당국의 존재, 효율적인 조세체계 등이 꼽힌다.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비금융자산,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나 된다. 금융자산보다도 부동산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것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또 작용한다. 각각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도 정부의 낮은 비율 때문에 가계 비율이 또 높은 원인으로 또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좀 상관관계 같기도 합니다. 한국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또 교육비, 의료비 등의 용도도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정부 부채 비율은 국민 개개인의 자기 책임의 삶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서도 이제 상관관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상관관계의 약점이라고 제가 좀 의문부호를 좀 던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0년 현재 9.2%, OECD 국가 중 아래에서 9번째이며 국공립병원 비율은 6.2%, 국공립학교 비율은 55.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는 유럽, EU가 많아가지고 EU는 그동안에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들 그 공공임대주택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과반수를 넣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그렇게 굴욕감도 안 느끼고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살면은 자기가 좀 꿀리고 못 사는 것 같이 그런 심리가 좀 작동이 되죠. 그런 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안전망과 연금제도가 비교적 취약해 가계가 직장에서 은퇴, 교육, 의료 등으로 개인저축과 부채에 크게 의존해야 하고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넌지시 어떤 그 국가의 그 사회주의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미 사회복지와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 조세 부담률이 낮지 않아 큰 폭의 정부 부채 증가 없이도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다르다. 사회안정망의 부실과 연금제도의 낮은 보장 수준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재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난 20여 년간 19 내지 21%에 머물고 있는 조세 부담률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어려울 것. 그러니까 이 세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바로 그렇다면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가계부채도 이미 높은 수준인데 정부 부채까지 크게 증가하면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재정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증세를 수반하는 것이든 재원 배분의 대폭적인 개선이든 무엇이든이다.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매우 뉘우친다. 자, 이 글을 읽고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성공회대 교수를 하고 하신 분인가? 노무현 정권 때 그 청와대에서 그 정책 무슨 실장 교수라 그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직접 그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정권 때 그걸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그 북유럽 모델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고 또 그 교수 자체도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고 그렇게 정책 건의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그 안 된다. 우리는 그 아직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세금을 그렇게 그 많이 걷어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뭐 등등 그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좀 얘기했는데 역시 그 우리나라가 그 형성된 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영미 자본주의 그런 쪽의 그 모델 이런 쪽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제 표현은 지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이라고 표현은 좀 두리뭉실하게 하지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영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나 그다음에 그 연금보험료도 오르긴 올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또 연금 수령액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인데 첫 장에서 얘기했듯이 증세와 그 재원 배분 요거의 대립관계 요거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회민주주의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수십 년 동안 그 유럽이 그 복지에 좀 치중하는 그런 그 사회민주주의 이런 정당들이 쭉 득세한 결과는 지금 나타나잖아요. 못 살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취약점이 아주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방위 산업을 키워야 되고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한겨레의 그 레포트를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그 방송했던 데이터 중에서 요거는 그 슈카월드가 했던 거를 제가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그 50대가 2차 베이비 부모고 그다음에 60대가 1차 베이비 부모인데 현재 그 인구 비중도 가장 낮지만은 지금 은퇴 시기로 밀려 나오죠. 그러면 여기 한 20년간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는 체력도 문제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자영업도 접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70대부터 현재 인구가 팍 줄고 있는데, 줄어 있는데, 그 죽을 때 우리 평균 나이가 뭐 80 몇 세라고 그러지만, 뭐 평균이지만은 최장 기간 20년 동안 뭘 하고 살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연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최장 20여 년의 삶은 무의미한 일상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은퇴 세대 타겟에 맞추어 연금 수준에 맞는 식음료업을 자영업자분들이 별도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음식점의 유니클로나 뭐 다이소화 이런 이 영업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종로상가는 제가 거기 가서 소위를 한다기보다도 도대체 노인들이 많이 온다는데 거기 가서 먹어보면 싼 데가 좀 있어요. 순댓국도 뭐 싸고 그다음에 뭐 국밥도 싼 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저는 젊다고 생각해서 거기 갔었는데 그 재미삼아서 그 동료하고 같이 두고 거기서 이제 술도 먹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저보다 노인네들이 진짜 할 일이 없고 소일 거리를 찾아서 무임승차니까 인천 같은 데서도 전철을 타고 와서 거기서 놀다가 또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뜨거운 여름에는 또 전철을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에어컨이 있는 대합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오시는 그런 노인네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이제 결정한 게 조금 제가 컴퓨터를 만지고 또 뭘 좀 또 하던 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셀프 회계를 이 사회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싱킹 브릿지 타임즈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 거, 이런 거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콘텐츠가 내가 소일거리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목적하고는 솔직히 이제는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그러니까 조회수 자체를 희망하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번에 방송한 우리 2072년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 인구의 반이 65세 이상이다. 그때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 거냐. 그때는 20대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6.6%뿐이 안 될 거다. 이건 난리 났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 거냐 하는 얘기인데, 참,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계자산의 비유동 자산이 높은 이윤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세대별 체력기 곡선 상징 그래프로 했습니다. 아까 출산율 얘기했지만은 이 체력의 기가 높은 이 10대부터 여기 딱 10대부터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10대 약간 후반으로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정도까지 출산율 50%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어떤 완료 확률 분포라는 게 일반적이면 이렇게 되게 된다 이게요. 50대까지 출산하는 게 50대 중반까지 늦게도 애를 낳을 수는 있으니까 80%. 여자는 문을 일찍 닫지만은 남자는 70도 까놓고 얘기해서 애를 낳으려면 못 낳을 건 없죠. 탤런트 김영건인가 그분이 70 넘어서도 애를 낳대는데, 세대별 인구수 상징 그래프도 제가 요거는 그려놨던 거고, 그래서 앞에 연결해서 해보면 가계자산의 64%가 비유동자산이 자기 책임 사회라서 상관관계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생각해 본 거는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퇴직금을 노리는 세력들이 누구겠냐. 주식 말고 이건 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대출을 더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대출해주고 대출이자도 받고, 요게 금융 세력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업자들도 은행이죠. 은행이라고 합시다. 이 제2금융권도 포함해서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이 부동산은 불패 신화 이런 걸 했는데, 중국도 그렇게 가다가 우리 시진핑 엉아가 부동산 업자들의 대출을 막으면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났죠. 왜 그러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하고 안 어울리는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끄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이 계속 경제 발전한다기보다도 자기 이 사상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 충실해서 그거를 정책으로 실현하려니까 자기가 장기 집권 내지는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 관가하지 말아야 한다. 다 자기 책임사이고 정부가
그 연금이나 복지제도 이런 거로 해서 그 세율을 높이고 뭐 자원 배분, 재정 배분을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 한겨레 레포트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데 빠진 게 있다 그러면은 은퇴세에 대한 인구 구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글을 썼다면 더 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좀 수용이 됐을 텐데 제가 약간은 어느 정도는 좀 비판 의견을 좀 하는 거죠. 일본 기업의 슬픈 현실, 무의미한 일 늘어가는 단순한 이유. 자, 무의미한 일. 참 무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노장 사상에서는 무의 자연을 또 스스로 찾으라고 얘기하니까 어, 참 인생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슬픈 현실이라는데 세상의 90%인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 필두는 물론 나다. 정확히는 인간의 노력이나 시간의 대부분은 일단 일이라는 이름을 붙어 있을 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는 무의미한 작업 내지 운동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그 배우 그 양동근이 출연하는 여자 배우는 좀 신인 인물인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무의미한을 시키고 고임금을 줘요. 돈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 상사는 임원도 거래처도 의미불명의 일을 회사에 강제해온 규제당국도 아무도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알고 있지 않다. JTC라는 게 이게 이제 Japanese Traditional Company, 일본의 전통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판할 때 쓰는 용어인데 고객이 없는 일은 운동에 불과하다. 종업원에게도 출입업자에게도 거래처에게도 공공대응을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게 한다. 그리하여 종업원의 불만과 출입업자 등의 불흥과 고객사의 분노를 산다. 진짜 일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거래처나 상사, 사내의 다른 부서 등 광의에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라는 게 그 주주 만족도 시켜야 되고 종업원 만족도 시켜야 되고 이해관계자 만족도 시키는 게 고객 만족, 광의적인 고객 만족이겠죠. 그런 고객을 만들어 고객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을 기꺼이 보수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유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창조적인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이미 끝난 것을 탓하기 위한 회의 같은 무의미한의 극치에 손을 물들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제품 서비스이지 서비스의 제한이지 정시를 몰아붙이는 프로레슬링 대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와이 준페이라고 게이오 기숙구 대학 상학부 준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배운 거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8대2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중에 20%만 유효한 시간이고 80%는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이다. 또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파킨슨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못했다가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기업 규모가 커지면은 조직이 다단계가 돼서 일거리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관찰사항입니다. 이 조직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돼가는데 아마 그게 왜 그렇게 생기게 됐는지는 그 근본 원인은 몰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게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나의 그 두목 어떤 그 군대로 친다면 군대
그 분대의 인원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분대장이 충분히 그 직접적으로 명령 지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명일 거냐. 그게 10명 내외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그 10분법에 의해 가지고 군대 조직을 했죠. 정확히 이 인간의 능력을 그래서 10인 대장, 100인 대장, 1000인 대장, 만인 대장, 그것은 로마만이 아니고 그 몽골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계도 그 바로가치라는 게 만인 대장인가 그거 수장이었다는 거죠. 바로가치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뭐 늘어나는 단순한 이유가 그냥 뭐 저기 그 원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일이라는 게 20% 정도만 유효한 게 그 사실 그게 그렇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농업사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농번기 때는 진짜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들어와야 되지만 농한기 때 뭐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업 국가였을 때는 이할만 쇠 빠지게 일하고 팔아는 농한기예요. 그러니까 그 농한기 때 안 놀고 뭐 채소도 가꾸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축제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놀이문화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었겠냐. 이렇게 좀 더 인간 본원적인 그런 거를 더 연구해 줬으면은 여기 상학부 준교수인데 조금 인문학도 그래서 조금 좀 더 고려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제가 뭐 건방진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쭉 첫 장부터 계속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자 일본 총리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일회용 1년밖에 가지 않는다. 다카히시 요이치 씨가 재무성인 예상 소비 증세 그 사이에 전부 시켜버리려고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게 데일리라는 언론 매체 모인데 이시바 씨가 긴축 재정파로 법인세 인상 등을 검토를 정책으로 내걸고 있어 입헌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씨도 정책적으로 가까운 것부터 다카하시 씨는 재무성은 울고 기뻐하고 있으라고 예상.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8일 ABC 알려줘 뉴스라이브의 정의 미카타에서도 소비세 15%를 노린다고 쏟아냈다. 이날 동영상에서도 내년 참의원 의원 선거 후쯤 함정이 확 생긴다며 증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건데 게다가 일회용일걸 재무성적으로 생각하면 1년 정도밖에 가진다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전부 시켜버리려고 할 뿐이라고 코멘트. 이시바 정권이 단명하고 밟아 그 사이에 소비 증세 얘기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그 증세를 해놓고 국민의 원성을 받아서 자기의 1년 역할을 하고 그냥 아마 물러날걸?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뜯어내는 거는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난다. 어떤 역할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하는 거네요. 그런데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정도의 정치인밖에 일본에 없으니까 일본도 끝이다. 중학생이 총리가 되더라도 증세는 피하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왜 증세 생각부터 하냐. 아까 한결의 그 무슨 뭐 그것도 증세 얘기부터 하는데 복지를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미 자본주의는 성장을 해가지고 그 누수 효과에 의한 경제 배분을 얘기하는 거지
많은 놈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그냥 놀아준다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은 아니지 않느냐. 음, 저는 거기에 이제 한 표 던집니다. 1. 이시바 내각 윤곽, 킹메이커 스가 전 총리 부충제 내정됐다. 2차 투표에서 스가 전 총리가 표를 했는데 경쟁자 그 다카이치는 그 여성분이죠. 당직을 고사했다. 이런 것이 이제 학문이고 여러 사람들 뭐 누구 기용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우리가 크게 근데 뭐 하야시상은 계속 유임 여기 이 사람은 뭐 통통하게 생긴 게뭐 국방상도 했고 뭐 지금 그 관방장관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는 그 하야시상이 그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1. 이시바 경제정책 주목, 최저임금 높이고 분배 중시, 정유리 헤럴드 경제입니다. 자, 그 제목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른 뉴스는 그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치 외교적인 거,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미 핵 공유, 요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하며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 또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휘협정 역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10분은 미국에서는 이시바 총재가 언급하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미일 지휘협정 개정에 대한 실현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가 강하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시바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휘협정 이게 불평등이라고 뭐 그 보수 그 구구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하와이 침공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원자폭탄 2대 맞을까지 아주 악바리처럼 그렇게 미국한테 대항해서 일본 전 국민이 죽어도 미국 우리가 지더라도 미국 양키 새끼들을 왕창 죽이고 죽겠다는 게 일본의 정신이었거든요. 그 정신이 무섭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저거 일본 애들은 영원히 우리의 그 속국 그런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5년 동안 그 점령군으로서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나네요. 이초강력으로 폭탄 100발 퍼부었다. 헤즈볼라 수장의 최후. 요 제목만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헬레네라고 이번 붙여진 메토 태풍, 우리는 태풍으로 부르고 타이푼인데 우리 한자로 태풍이라고 그러죠. 저쪽 그 아메리카에서는 그 뭐죠? 허리케인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적인 마을이 침수가 된 사진들만 소개하는 거로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그 파워 루터지라는 거에 따르면은 토요일 현재 5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버지니아에서 약 300만 명의 고객이 정전이 됐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 비상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연방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그 카테고리 4라는 게 이제 그 허리케인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명 이상의 연방 요원을 이 지역에 배포했다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해안 등에 많이 왔어서 광범위한 AR미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 해변인 것 같아요. 이거 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부상을 부추기는 조선제국은 거대 기업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지보수할 능력이 되느냐고 묻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 파넬라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조선소가 커지고 뭐 많이 배들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군사적 부패와 향후 유지보수 문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중국이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면서 군대 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기반 내에서 부패 스캔들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작은 장애물이 아니며 미국과 다른 강력한 해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도 유지보수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해군 장관이 하나 보고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꼭 좀 인수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런 건데 요거는 이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중국의 도크를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물류 능력으로 인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미 해군과 이를 지원하는 업계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완벽하지 않으며 정정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다. 참 물류 로지스틱이라는 게 이제 미래 전쟁, 지금 미중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은 뭐 말 맞다나 3차 대전이죠. 뭐 미사일을 지금 뭐 필리핀이나 일본에도 갖다 놓고 오키나와에도 갖다 놓고 대만에도 아마 놨을 거예요. 다 미리미리 배치하고 또 물류 전쟁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가 즉각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제니퍼 소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앞에 쭉 좀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굵은 글씨만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괴물 같은 지출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모스크바의 경제 문제에서는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원유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재부 방문한 첫 한흥수장 최상목 이창용 정책공조 필요. 이지은 이데일리입니다. 2월 한은 방문의 답방 차원 최상목 역사적 사건 이창용 과거 관행 벗어나 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금리 질문에 금통위와 상의 부동산도 즉답 피해 시끄러운 한은의 당연한 책무 이 공론화 계기 재정과 통화수장이 정책을 좀 공조하자 이런 거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와 변수인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에도 시선은 쏠렸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다.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할 게 많은 모양이죠. 근데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만 비교를 우선 하더라도 일본 재무성 장관과 일본은행이 정책 공조를 지금 하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 때 일본은행은 정부의 하나의 기구고 내가 화폐를 발행하면 무조건 찍어내면 되는겨. 이거 발언 때문에 뭐 나름대로 견뎠지만은 왜 암살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구조 속에서도 일본이 버텨갔다는데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가서 이제 국제금융그룹 세력과 이게 맞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쪽이 좀 잘 모르겠거든요. 글로벌 금융 세력 이거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